첫날부터 3 일간 다들 정말 많은 고생을 해 주셨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2026 년도 한국정책학회의 마지막 기획 세션 신진학자가 바라본 한국 정책학의 정체성과 미래의 연구 방향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강민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세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선 이 마지막 세션을 장식해 주실 좌장과 사회 그리고 발제 토론자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대학교 이종열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이 세션을 서시게 되셨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발제는 성균관대학교 김승현 교수님께서 담당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제 착석하신 순서대로 서울대학교 고길곤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국민대학교 박현희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경계가 살짝 나뉩니다. 이제 이쪽 경계로 넘어오면은 이제 신진학자위원회의 위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조원혁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대학교 이재경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인식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기획 세션인데 사실 본 기획 세션은 저희가 그렇게 거창하게 기획을 했다기보다는 이제 정책학회장님 이석환 교수님과 신진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정책학이라는 것을 말을 할 때 굉장히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넘어서 이게 세대 간의 이해가 굉장히 다른 수준에 좀 이르는 것 같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신진학자위원회 측에서 정책학회에서의 기획 세션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세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우선은 그 시작하기에 앞서서 좌장이신 이종열 교수님께 모두 말씀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실까요? 간단하게만 네,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켜져 있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늦은 학회의 늦은 세션까지 그래도 몇 분이 참석해 줘서 먼저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김 교수님 발제하시느라 준비 잘 하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토론자 여러 교수님들 늦게까지 참석해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목이 좀 30년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30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자리인데 우리가 김 교수님 발제를 듣고 우리 각자 생각한 바를 토론자께서는 하여튼 10분 정도 이내로 그죠? 예, 그래야 10분 해도 5분이고 50분이 되니까 하여튼 10분 이내로 리밋을 딱 정해 놓고 또 발제하시는 분도 또 발제하고 나서 또 조금 더 토론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그게 더 좋으니까 좀 짧게 해서 문제만 제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작하면서 어 말씀을 먼저 모두의 한 두세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984 년도에 굉장히 부끄럽게도 이건 진심으로 부끄럽게도 그때 정책학 원론이라는 감히 그런 책을 제가 최초로 내서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정책학이라는 거를 70 년대 또 80 년대 이렇게 부터 쭉 발전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래서 30 년을 이제 회고하신다 하니까 저는 그러면서 쭉 지금까지 느낀 거는 많은 분석에 그건 정책을 원래 과정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편의상.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 툴들이 개발되고 했는데 요즘은 뭐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그런데 결론은 딱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 가지 점을 두 문장으로 하면 권경현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에서 정책학을 공부했다 해서 이제 책을 써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하면서 권 교수님, 제가 옛날에 1984 년도에 정책학이라는 책도 아닌 책을 썼는데 혹시 거기에 더
수십 년이 흘려서 하버드에서 박사학위에 오셨으니까 공고시 있는 책에서 더 덧붙여진 게 있습니까? 내가 농담 겸 하니까 덧붙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라고. 농담 겸 어떻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책 분석이 우리가 결정도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가 이해하는 게 그게 다 분석과 평가와 이게 다 서로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과정은 편의상 생각하는 거지만 그래서 한 문장 결론은 정책 분석과 평가에 따르는 그 레셔널리티를 아무리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도 저는 이걸 뭐라고 이름을 부렸냐면 political rationality, 정치적 합리성, 좀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 이해관계, 여기에를 못 넘어서는 거라는 거를 나는 그것이 앞으로 30년에 우리 그거를 넘어서지는 못할 망정 그것이 그래도 심각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분석하고 뭐 우리가 과제를 수십 개, 수백 개를 학자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뭐 BH나 이런 데서 그냥 자기들이 그냥 거기에 뭐 어떻든 디자인을 해버리면 하여튼 그런 제가 모두의 말씀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 듣고 또 토론자분들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 제가 더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종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네, 방금 주셨던 문장들이 오늘 이 마지막 세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발제를 성균관대학교 김승현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한 가지가 이제 저희가 이 세션을 기획을 했던 건 우리가 서로 그 반목하고 싸우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세대에서 미국에서 바라봤던 정책학과 과거의 과정론 중심의 정책학 사이에 어떤 시차와 갭이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좁혀가 보면 좋지 않을까가 오늘 세션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김승현 교수님께 이제 제가 발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임용하고 이제 첫 학기가 지나셔서 굉장히 많은 프레셔가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기성 선배님들께서는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김승현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게 또 애정이긴 한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김승현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종렬 교수님께서 방금 30년을 돌아보고 30년 이미 그려주셨습니다.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또 아까 강민성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제가 이제 3월에 임용이 돼서 제가 과연 이걸 해도 되나라고 해서 내적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아직 제가 거칠긴 하지만은 또 저에게 이런 그 막중한 이 발표 임무를 주신 거는 또 저 어떻게 보면 좀 거칠고 치기 어린 저희 시선을 이제 시작으로 어떤 이제 토론에 화두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기대와 함께 발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희 그 세션에서 저희 발표는 이제 한국 정책학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다음 30년을 그리다입니다.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마주한 질문은 정체성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였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논문들이나 이런 고민들을 담았던 이제 페이퍼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 정책학이 대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정체성은 쉽게 얘기하면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성질이죠. 하나는 고유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 갖고 있는 거고 그 물건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성질이죠. 이 일관되게 유지된 고유한 성질이 과연 한국 정책학에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에게 질문은 그래서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지난 시절을 돌아봤을 때 한국 정책학이란 과연 무엇인가였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누가 연구를 했고 그리고 무엇을 연구했고 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질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또 미래로 이제 시야를 돌려서 그렇다면 현재가 그러하다면 한국 정책학의 이런 특징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바꿔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됐습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하자면 한국 정책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는 약간 규범적인 목표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원점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 30년 동안 어떤 고민들을 이제 선배 학자님들께서 이제 치열하게 하셨는지를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96년부터 2026년까지 KCI에서 이제 한국 정책학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내용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어서 한국 정책학 연구 경향이라든지 미래 방향 같은 어떤 정책성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42편의 논문들을 선택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 과정에서 또 한 번 느낀 거는 정말 치열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 방대함과 그 열기가 정말 새삼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웠습니다. 제가 이제 그 40여 논문들을 본 결과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이제 정책학을 창시했던 라스웰의 어떤 세계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그 주안점을 두고 이제 한국 정책학을 이제 돌이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웰리안 패러다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세 가지가 보통 논의가 됐습니다. 어떤 거는 뭐 5개도 논의가 되고 6개 논의가 되지만 보통은 이제 공통적인 거는 세 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지향성입니다. 이건 이제 라스웰이 얘기하기로는 정책학이 현실과 유리되면 안 되고 현실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목표였는데 사실 이 문제 지향성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치열하게 논의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증적으로는 과연 우리의 연구가 우리나라의 정책 현실을 분석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주로 봤던 것 같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런 연구가 우리만의 어떤 이론, 한국적인 이론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던져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한국적 이론에서도 여기서 쓰진 않았지만 어떤 미들레인지 티어리 같은 거를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그런 정도의 이제 이론들을 이제 한국적 컨텍스트에서 개발해야 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라스웰렌 패러다임으로는 이제 맥락 지향성입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양적 및 질적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로 제가 지금 질문을 잡았는데요. 요게 사실 맥락 지향성을 해석하는 기준들이 다 다르셨습니다. 선배분, 개학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양적 질적 연구로 이제 맥락 지향성을 판단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시간을 여러 시간대를 놓고 동시에 받는지 약간 패널 같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양적 질적 요 연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맥락 지향성을 이제 잡았고요. 세 번째로는 다학문 지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라스웰이 얘기했듯이 이제 정착학이 이제 여러 행정학, 뭐 경제학, 정치학 여러 학문들을 그야말로 이제 통섭의 기준으로 이제 같이 활용하고 있는지 요거를 주안점을 또 보셨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바탕으로 저도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제 지향성입니다. 실증 분석과 관련해서 선배 학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한국의 사례 또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정책학 논문들이 많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를 미국의 사례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은 한국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게 또 바람직하다고 또 그렇게 다들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론 구축에서는 조금 더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이 한국의 정책학 연구들은 이론 정립이나 개발보다는 문제 제시 및 설명에 집중한다는 경향을 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의 뭐 복지 정책, 뭐 저출산에 대응한 출산 장려 수당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뭐 디퓨전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이소모피즘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어떤 설명의 그 렌즈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특히 국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미국의 이론 모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정책 사례를 미국의 이론이나 모형으로 검증을 하고 또 설명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이제 봤습니다. 요걸 종합하면 사실 절반의 한국화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컨텍스트에 그 깊이 이제 밀착이 되고 한국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인다면 이론은 그냥 미국 거를 가져다가 쓰는 그런 수준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절반의 한국화로 이제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다음은 맥락 지향성입니다. 어 2010년대까지는 질적 연구가 주류를 차지하다가 이제 양적 연구가 계속 증가해서 최근에는 또 양적 연구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방법론도 굉장히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이제 다들 지적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질적 연구는 많이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요거는 사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 약간 글로벌한 추세긴 한데 질적 연구의 축소에 대해서 일부 이제 선배님들은 이제 정책의 다양한 맥락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면 질적 연구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요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연구가 이제 정책학 연구가 양적인 연구로 하고 있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미국 사례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PSJ에서 나온 저널 그 아티클에서 JPEG과 PSJ가 81년부터 85년과 그리고 이제 07년부터 10년까지를 비교한 결과인데 보시다시피 양적 연구는 JPEG의 경우에는 이제 35%에서 91%로 급증했습니다. PSJ 같은 경우에도 21%에서 52%로 급증은 했지만 JPEG보다는 그런 경향이 조금 덜하긴 합니다. 대신에 그 이제 PSJ에는 이제 매크로 연구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연구들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정책 문제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은 아무래도 이건 PSJ의 고유한 그 시어레리커라는 특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적 연구는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학문 지향성입니다. 일단 누가 연구하는가라고 봤을 때 행정학 전공자 중심으로 정책학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학과 가장 밀접한 영역이 이제 정책학, 또 정책학에 가장 친한 친구는 행정학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연구하는가라고 봤을 때 사실 요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확실히 다른 저널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 한국의 정책학 연구들은 전통적인 정책 이론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디퓨전이나 뭐 이제 뭐 MSF, ACF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이론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부 연구에서는 이제 정책학 연구에서 행정학 개념이 정책학보다 더 많이 사용된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많은 수는 어쨌든 정책학이 정책 이론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 이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경향은 21년부터 26년까지 한국 정책학포보에 이제 실린 논문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솔팅을 좀 해봤는데요. 경제학이나 조직이론, 심리학 같은 타학문 분야 이론들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경향도 좀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강문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 정책 이론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이론들로 확장되고 있는 게 사실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행정학이 상당히 많이 사용된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행정학 전공자 중심으로 정책학 연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요게 미국이랑 비교해 보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JPM하고 PSJ를 이제 81년부터 85년 그리고 이제 07년, 010년을 이제 서로 비교해 본 겁니다. 요거 나와 있는 퍼센티지는 그 퍼블리시된 그 페이퍼들의 그 저자들의 어필리에이션입니다. 소속과를 보면은 JPM은 지금 07년, 10년은 경제학자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 경제학자가 제일 많고 PSJ는 정치학이 제일 많습니다. 이 PSJ를 좀 살펴보면은 political science 이제 그 디파트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47%고요. 이제 public affair나 이제 PA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이제 18% 정도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약간 폴리티컬 사이언스 요게 통계가 약간 과대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정치학과에 행정학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정치학이 이거보다는 조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주변을 봐도 사실 미국에서 있을 때도 그 정책학 하시는 분들은 행정학도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학 중심으로 가는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럼 다음 30년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책학이 과연 필요한가? 이 소위 말하면 K 정책학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선배 학자분들께서 이것도 치열하게 또 논쟁을 해주셨습니다. 이 양 극단 같은 게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국 정책학은 이제 외국의 정책학을 그냥 쓰지 말고 이제 현실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 고유한 이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K 정책학이라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정책학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굳이 한국 정책학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냥 정책학자이기 때문에 정책학을 만들면 될 뿐 이것을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또 반대편에 또 약간 좀 이렇게 대립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적 정책학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론으로서의 어떤 보편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라는 좀 질문을 또 던지게 되더라고요. 한국의 컨텍스트에서 한국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회의론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반대편에서는 보편적 정치학을 하면 이게 너무 우리의 현실과 유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조금 앞섰습니다. 과연 이제 정책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의 정책을 분석하는 건데 그냥 뭐 한국 학자들이 미국의 정책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사실 그것도 잘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저만의 결론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내린 결론인데 사실 저는 우리가 가진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징들이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우리가 고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이제 30년의 고민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거를 그냥 최대한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외연을 확장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지금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를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는 놓치면은 안 될 우리만의 어떤 고유한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 이론을 만들기 위한 어떤 베이스일 뿐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가 축적이 되면은 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의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보편적 이론 구축이 낫지 않겠냐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이론은 이제 보편성과 배치될 수가 있고 그럼 차라리 이런 방향이 어떨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편적인 이론을 저희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ACF든 뭐 MSF든 디퓨전이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정책학의 외연을 좀 더 글로벌하게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행정학자가 정책학자가 행정학을 하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행정학에서 나오는 어떤 통찰력을 사용해도 되겠다.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니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우리 한국 정책학의 고유한 장점을 만들어내는 게 더 어떤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학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목표라기보다 우리의 연구가 시대에 따라서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고유한 특징을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열심히 한국의 경험에 기반해서 보편적 이론의 어떤 구축을 계속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승현 교수님께서 한국 정책학 지만 30년을 돌아보고 다음 30년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미국과 한국의 대비를 통해서 두 가지 관점을 매우 잘 정리해 주셨고 아울러 이제 그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나의 생각은 이렇다까지 이렇게 공유를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양날의 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도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또 달라지는 그런 내용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는 괜히 반대하고 싶어지는 약간 그런 약간 양가 감정이 좀 있는 그런 주제였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우선은 그 서울대학교 고길곤 교수님께 토론을 청해 듣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는 화답으로는 이제 신진학자 측에서 또 토론을 하고 이렇게 연달아 하는 토론 방식을 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길곤 교수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길곤이라고 합니다. 참 제가 신진학자가 바라본 정책학을 이렇게 보니까 구닥다리 학자가 바라본 정책학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루었던 거에 대한 자기 부정은 할 필요가 없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놓치고 있는 것도 또 한 번은 돌이켜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현 교수님이 발표를 해 주시면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학자에 의해서 연구되는 정책학 이게 나쁜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긍정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학과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굳이 기계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형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형적인 현상인데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정책학을 전공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책학이라고 학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막상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으로 생각해서 배우시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결국 우리나라의 이 정책학이 학문으로서 성장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학 분야의 전공자나 이론 전공자들 뽑으려고 해도 정책을 연구하신 분들은 있겠지만 정책학을 연구하신 분들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 결국 이 학자의 그 생태계에서 뭔가 그 기형적 현상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다. 학문적 소통은 중요하지만 융합은 중요하지만 정책학이라고 하는 건 고유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정책학과 정책 연구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우리가 약간은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스웰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knowledge of,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지식들하고 knowledge in,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례 연구, 정책 연구들을 하면서 그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평가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런데 사실 막상 이 정책 과정에 대한 연구 자체는 생각보다 이제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학이라고 하는 연구보다는 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너무 그 비대칭적으로 많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정책 연구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잘 살아남았을까? 그런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기형적인 현상이 그 정책 연구의 수요자들, 그 사실은 그것을 드라이브하는 포스가 아카데미아에서 드라이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용학자는 아니겠지만 결국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형국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knowledge utilization이라고 하는 이 이제 분야가 사실은 이제 라셀 이후로 70년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생성을 하면 knowledge가 이제 사용될 정책에 대한 그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컨슈머가 정부인데 정부는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 정책 연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이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이스아웃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나의 큰 클라이언트를 잃을 것 같아서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이게 정책학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 제3세대의 그 정책학 연구는 그 라스웰이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잡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거에 생각하는 정책하고 다르게 정치와 정책의 그 상호작용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졌고 이 권력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들이 정치학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그 21세기의 정치학에서 나오는 그 정책에 대한 관점하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배웠던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서 배웠던 정책학이 바라봤던 정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뭐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권력에 대한 이해에서 다르거든요. 우리는 전통적 권력, 저 제1의 권력, 제2의 권력 뭐 얘기를 하지만 제3이나 제4의 권력들, 특히 미셸 푸코 이후에서 나오는 제4의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미 정치학에서는 80년대에 폭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의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학이 민주주의하고 완전히 결별되어 있는 그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결론들이 뭐냐? 우리가 정치의 연구를 하면 정책이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런 단선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 복잡성과 역동성들을 설명하는데 정책 이론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론들이 초기에 좀 등장을 하다가 특히 이제 90년대에 좀 2000년대 초에 등장을 하다가 이제 다시 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점들이 또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better policy, 좋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가 권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정책학의 연구는 bad policy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쁜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가? 사실 스피킹 트루스 파워라고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정책이 그 진실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배드 팔로스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별로 많이 하고 있지 못하더라.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케이스 지향성들, 그다음에 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영역과의 통합들, 그리고 에비던스 베이스 팔로시 메이킹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과학성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부분들은 사실 이제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다양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기형성들, 특히 제가 걱정하는 이 정책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학문의 후속 세대 양성을 거의 실패를 해 버렸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 정책학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형성을 가지고 있고, 그의 활용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책학이 추구해야 되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역동성을 좀 상실하고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정책학 혹은 정책 이론과 정책 연구를 구분해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국 정책학의 현실들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복잡성, 정책학, 민주주의, 그리고 권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그리고 나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방금 고길공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저로서도 반론이 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이 그 많은 토론자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그 기성학자 분들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제 그러면은 신진학자 측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토론을 하고 그런 방식을 좀 채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방인식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고, 이종열 교수님, 이재경 교수님, 박현희 교수님, 조원혁 교수님, 이런 순서로 오늘 토론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인식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인식입니다. 우선 고길공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부터 좀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저부터도 정책 과정이라든지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미국에서 받았던 그런 트레이닝을 기본으로 하여 그냥 그거를 계속 익스펜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익숙하니까 제도적으로 익숙하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마치 앵무새처럼 그걸 가져다가 적용하고 그걸 파인딩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페이퍼를 쓰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처음에는 제가 한국 정책학이 존재할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그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그거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 정책학이라는 어떤 생태계 안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문제점을 제 스스로가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다는 점을 제가 조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연구를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렇게 고길공 교수님처럼 기존의 어떤 체계적인 문제점을 제안한다기보단 저는 사실 어떤 점을 좀 준비했었냐면, 그 김승현 교수님 발표에서 11페이지 과연 한국 정책학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보편주의와 어떤 개별주의의 이야기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그 PPT를 보시면 이제 versus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이분법적으로 이거를 선택하는 문제일까라는 데서 제 오늘 의견을 지역적이지만 또 국지적이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러니까 한국 행정학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떠나서 이 둘 다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굉장히 좀 제 스스로가 흥미를 느꼈고요. 그것이 K 정책학이 그동안에 있었던 레거시를 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학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례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과 개인의 선호와 그 개인의 선택을 둘러싼 제약,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제도나 비공식적 제도의 영향 같은 것을 우리가 담아내고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 폭넓고 깊은 K 정책학에 대한 수요로 발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방법론을 제가 감히 제언을 드리자면, 우리는 결국에는 정책 실험을 계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정책 실험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현재는 우리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전환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AI 전환,
뭐 인구가 절벽이다, 대학이 좀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환기론적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루저와 위너가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책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거버넌스의 어떤 취약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실험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여기 계신 고길공 교수님과 함께 참여했던 어떤 이렇게 좀 발표회 같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AI 초과 이익 공유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물론 이제 정부가 AI 기업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조세를 해서 강제적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느꼈던 것은 한국의 정책 환경이 다른 나라, 특히 유럽이라든지 미국과는 매우 상이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정책 실험을 통해서 K-팔러시가 하나의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에 정책학이 필요한가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어떻게 보면은 극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감히 제가 그렇게 또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제안하고, 제가 아직까지 그런 능력은 없지만 한국에서 처음 집행이 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최초로 실험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확산돼서 다른 나라에게 재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외적인 사례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학자 그리고 행정학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다짐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인식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편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분법적으로 보기보다는 K 정책학 혹은 한국형 정책학이라는 관점도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종렬 교수님께 이어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편하게 아우르는 이렇게 말씀을 주셔도 괜찮으니 꼭 토론만 아니고 네,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한테도 발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네네. 아주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네요. 제 개인적인 이제 한 30-40년 정책, 우리 고 교수님 견해에 따르면 정책학을 공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책을 공부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30-4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0-40년의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K-팝이라고 하면은, K-팝이라고 그러면 얼핏 들으면 우리 금문고, 가야금, 판소리 그런 건가? 그렇게 여러분 K-팝을 이해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K-팝은 방탄소년단이니까 BTS 그런 그룹들이 아마 불렀던 그런 그룹의 노래가 K-팝이라 이래 명명되지 않았는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의 정책에 고유한 것은 정책 그 자체는 없다.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왜? K-팝이 우리 한국의 고유한 춘향전, 판소리 이게 아니잖아요. 서양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K-팝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이 우리가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거를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한국 정책, K 정책이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큰 관련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요. 우리 나름대로 아까 고 교수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제가 지금 뭡니까? 기후 환경 문제, 또 인구 감소 문제, 또 중앙과 지방 간의 이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정책 연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정책 연구가 우리는 반드시 기존의 학자들이 해온 것처럼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주로 메인스트림으로 봤습니다.
물론 그게 뭐 정부의 용역을 통해서 하든 어떤 개인의 어떤 연구 업적을 위해서 하든 그 관계없이 그런 정책을 팔리시 스타디를 했는 겁니다. 그게 분석이 됐든 평가가 됐든 어떤 그 역량이 뭐 과정에서 누가 개입했는가 이런 게 뭔가가 됐든 간에 그런 연구는 쭉 해왔고 그게 메인스트림이고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늘 김성인 교수님이 제기한 거에 따라서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요번에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한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친 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라는 그런 주식의 두 종목에 단일 레버리지 뭐 나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2배 효과가 어떤 변동식 큰 걸 도입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큰 파문을 일으켰고 또 수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자가 생각하면은 외국에도 그런 ETF가 있고 또 그런 단일 레버리지도 있고 우리도 거기에 격에 맞춰서 그런 정책을 도입하자. 그러면 우리 김 교수님 안에 우리 정책학자가 그럼 뭐 합니까 그러면? 정책학자의 역할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앞으로 누가 이익을 보고 손해보고 또 앞으로 이것이 어떤 정시에 등등 이런 것들이 정책학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그런 연구는 기존에 해왔고 또 필요합니다. 그냥 제가 두 번째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반영이 되는가입니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는 좀 결여되지 않는가. 그래서 김 교수님 우리 이런 화두에서 저도 거의 동의하는 거는 그런 것이 앞으로 같이 좀 보완돼서 병행됐으면 좋겠다. 아까 고 교수님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많은 연구가 용역을 받아서 또 뭐 하지만은 그것이 그런 연구들이 어떻게 정책 결정에 반영이 되는가. 요번에 그런 뭐 논의가 뭐 하고 또 누가 이렇게 연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이 됐겠습니까? 예, 됐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소위 말하는 정책의 본질은 뭡니까? 합리성, 레셔널리티를 정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그걸 나는 이제 뭐냐면 policy rationality라 그러면 이게 과연 내 정당에게, 내 대통령에게, 내 정부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표를 더 얻을 수 있는가 또 불리한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political rationality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 아까 고 교수님 이야기가 저는 다른 단어를 써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이 얼마나 그런 분석과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결정으로 이어지는가 저는 거의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그냥 용역을 받아서 맞춰서 해주고 또 하나는 순수한 퓨어 하여튼 팔러시 어널리시스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영향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은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완적으로 더 연구될 필요가 있는. 그게 아마 제가 말한 아까 이야기했던 정책학적 연구가 아닐까. 정책이란 결국은 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 연구가 또 제도를 바꾸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책은 반드시 행정하고 정책은 같이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과 제도 이것은 같이 나가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는 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소홀히 그동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K 정책의 K 팔러시 스타디라 그러면 그런 쪽의 연구를 좀 더 보완해서 그것이 또 외국 보편적인 이론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아닐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검은고 가야금 판소리가 케이팝이 아니듯 한국형 정책학이 꼭 한국이 만들어내야만 했던 것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케이팝이 서구의 음악을 재해석해서 우리가 잘해서 잘 팔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방향의 정책학의 발전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는 정책 연구라는 것의 효용과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충남대학교 이재경 교수님께 이어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행정학부 이재경입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논의할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시고 또 그 화두에 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들의 주장과는 좀 사뭇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너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오래 살았고 그래서 미국이 옳고 한국이 틀렸다는 이야기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논의의 제일 출발점 자체가 한국에서 정책학을 인식하는 그 지점과 방식과 미국에서 정책학을 인식하는 지점이 서로 상이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책학의 연구는 행정학과 구별하기 어렵다라는 점에서 가장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학에서도 전임 교원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될 때 행정학으로 공고를 내면 정책학자들이 지원을 하고 정책학을 공고를 내도 행정학자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학 또는 정책학이라고 공고를 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한국 정책학회가 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정책학회를 가게 되면 거기에서 행정학자들은 일부일 뿐이고 결국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도시계획, 심지어는 공학자들까지 거기에 나와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차이를 단순히 다학제적 그러니까 멀티 디시플리너리 정도 차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애초에 학문의 형성 경로 자체가 상이하지 않은가. 그런데 왜 이것을 행정학이 독점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즉 미국에서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행정학 하나의 하위 학문 혹은 동일한 유사 학문이라기보다는 공공문제를 중심으로 여러 학문이 만나는 하나의 필드로 어리나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는 인센티브나 예를 들면 마켓 페일리어를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정치학자는 institutions 혹은 권력의 관계로 보고 사회학자는 불평등, 사회 구조 입장에서 보는 등 굉장히 다양한 렌즈들이 경쟁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한국 정책학 회보에 나온 논문들을 블라인드로 해놓고 한국 행정학부에서 나온 논문들과 섞어놓은 다음에 어떤 것이 정책학 회보의 논문이고 어떤 것이 행정학 회보의 논문인가를 구분하라고 하라면 과연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여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인데 한국은 정책학을 연구를 할 때 정부를 거기 핵심에 둡니다. 정부 중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책학의 중심 질문은 반드시 정부여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출발점이 되는 것은 프로블럼, 문제에 대한 그 인식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을 연구한다라고 하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어떻게 형성되고 집행되었는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것만이 정책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출산율이 하락하는가? 주거 시장, 노동 시장, 사회 규범, 교육비 이와 같은 것들 중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는가?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영역까지 저는 정책학의 영역으로 포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원인은 정책학이 다학문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결국 government centered, 정부 중심적이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그 정책학 교과서를 보면 매우 그 구성이 그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책학 교과서를 정책학 강의로 해야 될까를 여러 권을 놓고 검토를 하면
사실상 모든 것이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형 분류를 많이 하죠. 정책의 유형은 무엇인가? 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가? 그런데 미국에서 정책학 교과서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뭐 와이머 앤 바이닝 아니면 크래프트 앤 펄롱 이런 책들을 보면 거기에서는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학제적인 학문의 시각들이 만나는 장으로서 그 교과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류 중심적인 텍소노미가 아니라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커설 메커니즘을 규명하는데 보다 그 학문적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학 중심 혹은 행정학 종속적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학의 고유 이론이라고 하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다학제적이어야만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다양한 학문에서 오는 학문들을 정책이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정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도전적인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라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스웰이 위대한 학자이지만 라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같이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혹은 정부를 중심에 두고 정책학을 학습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이름일 뿐 말씀드렸듯이 다른 학문 경로를 통해서 정책학과 정책 평가를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라스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재는 그다지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책학에 대한 역사를 행정학의 발전 단계와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전통적 행정학에서 행태주의로 변하고 이것이 신행정학으로 갔다가 정책학,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등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정책학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부터 교육하는 사람까지 정책학은 결국 행정학의 한 분야라고 하는 코그니티브 맵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약을 하면 정부 중심에서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되고 어떤 분류 방식에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그 행정학 중심으로부터 진정한 다학제성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즉 정책학이 행정학으로부터 지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실질적인 로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면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임 교원을 하이어링 하게 될 때 결국 정책학으로 그 교수를 선발을 하게 되면 정책학 박사학위가 있는지가 가점 여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학 학사 석사는 국내에서는 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행정학을 두고 거기에 또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논문을 판단할 때 있어도 이것이 정말 우리 행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책학인가에 대한 논문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다학제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에는 저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경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정책학의 논의의 역사에 또 한 줄이 남을 만한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스웰을 우리가 이제 그만 놓아줄 때가 된 것도 아닌가. 심정적으로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의 배경에는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는 이제 정책학이라는 학문의 형성 과정과 발전 루트가 다르고 이제 미국에서 그 어떤 저널을 열어보아도 해러드 라스웰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라는 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그러면은 현 정책 분석 평가 학회장인 박현희 교수님께 네, 토론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박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너무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네,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아, 편안하게. 그렇습니까? 제가 이런 세션들을 굉장히 많이 해봤는데 놀라울 네. 정도로 그 누구도 보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걱정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저도 아마 그런 기형적인 정책학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반성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앞서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의 어떠한 행정학 연구 다소 기형적이다라고 하는 부분, 정책학 연구보다는 그냥 정책 자체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더 많고, 과정에 대한 연구나 지식보다는 어떤 과정에 필요한 일부의 지식들, 그런 부분들에 좀 치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얘기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 생각에 의견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보다는 우리 모두 정책학이라고, 한국에서의 정책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러면 뭐지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모두 다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정책학은 과연 어디에다 기여를 하고 있는지, 학문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감히 제가 정책학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학 연구가 과연 한국화에 성공하였나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럼 보편적인가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한국의 저널에서 논문들을 읽었을 때 한국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미국의 이론들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례 연구들은 많습니다. 읽어보면 정말로 재미있고 뭔가 흥미로운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사례 연구들도 많고, 정말 좋은, 참 잘 설계돼서 잘 열심히 잘 쓰셨구나라고 생각되는 사례 연구들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들이 함께 모여서 어떠한 이론을 개발하고 이론화가 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연구가 하나의 좋은 연구가 있더라도 그 지식이 축적되고 이론화까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 부분이 과연 어떤 보편적인 이론에서 티피컬한 케이스인지, 아니면 되게 예외적인 케이스인지, 또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고 검증하고 환류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축적되고 이론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도 서로서로 인용을 안 합니다. 네, 그게 사실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저널 인용 지수 보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낮은 거를 아실 수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이런 학문적인 생태계가 다소 우리나라는 기형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어떤 정책학 연구의 발전에 좀, 이거는 약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학문의 생태계가 다소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계 자체도 아까 미국 얘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미국 중심이고, 아까 이제 송거부 교수님과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중국에 며칠 전에 다녀오셨는데, 중국에서 한 학교에 행정학 정책학을 공부하겠다고 이번에 입학한 학생이 1,000명이랍니다. 1,000명인데 그 학교에만. 근데 그 이제
그들 중에는 미국의 어떠한 행정학이나 정책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영국의 교수님들도 영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세계 각국에서 온 정말 다양하게 어떤 행정이나 정책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와서 인제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런 학자들 집단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학문적인 접근을 하겠습니까? 학자들 자체가 우리 너무 동질적인데요. 학교에서도 뽑을 때 동문을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곤란하군요. 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의 학문적 생태계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데 그다지 효율적인 시스템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도 특히 인제 신진학자분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의 어떤 연구 업적 시스템 자체가 SSCI로 평가를 받으시지 한국 논문 많이 썼다고 뭐 점수를 많이 받고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미국의 이론을 우리 한국 데이터를 사용해서 SSCI에 내는 것이 중요하지 그게 과연 SSCI에 실린 한국 학자의 논문이 한국 이론의 한국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론에 기여를 할까 또는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할까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단기적이고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단편적인 훌륭한 연구들은 많은데 이게 지식으로서 지식의 덩어리로서 축적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학회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그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돌파구를 찾아보기보다는 저희는 뭐 늘 이렇게 개별적으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학문 생태계를 좀 더 건전하고 뭔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뭔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그러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인제 학문 생태계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이 정책학이 발전을 하려면 또는 행정학이 발전을 하려면 이러한 좀 다소 기형적인 학문의 생태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보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좀 위안을 받은 포인트가 조금 있었는데 어 이제 미국식 교육을 받고 저희가 미국식 연구만을 하는 사람들이 교수라고 채용을 돼서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들을 데려다 놓고 "왜 한국형 정책 연구를 하지 않냐."라고 혼을 내시는 교수님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한국형 정책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저희는 결국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정부에게 용돈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가면 사람들이 되고, 왜냐면 학문적으로는 실적으로는 굉장히 포인트가 작게 잡혀 있는 경우들이 많거나, 네, 이제 제가 속한 곳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책학부에 게재를 해도 승진 실적으로는 0점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불만도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조원혁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고 시간을 조금 남겨서 플로어에서도 지금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시는데 조금 이어서 플로어에서도 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션을 종료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원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조원혁입니다. 네, 마지막 토론에다가 플로어에까지 시간을 주라고 또 강민수 교수님께서 하셔서 굉장히 프레셔가 심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강민성 교수님이 뜻깊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고맙고요. 여러 교수님들의 토론 내용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또 김승현 교수님 또 화두를 던져주셔서
굉장히 뜻깊은 토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강민석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취지가 좀 이렇게 좀 필터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좀 편하게 우리 학문의 정체성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알고 이렇게 왔는데 유튜브 생중계까지 되고 있고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일부 삐 처리 부탁드립니다. 삐 처리.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박 교수님께서도 학계 생태계나 학문 생태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저희 행정학자 개개인으로 이루어진 게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정부기관이나 대학교 또 학생들도 있지만요. 근데 저는 이제 정책학계에서 약간 변종과 같은 이제 존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고 했지만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뭐 그런데 막상 커리어는 해외에서 하게 돼서 한국에서 배운 거를 해외에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경험을 작년까지 하다가 작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경험에서 사실 그 학술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얘기를 좀 얹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뉴질랜드에서 9년 반, 10년 가까이 이제 조교수, 부교수 생활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정책학 그 전공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발제를 해주신 이제 김승현 교수님 발제부터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결론으로 얘기하셨던 거 되게 흥미로웠는데 정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이제 확립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대전제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꼭 그럴 필요 있느냐라는 걸 던져주신 것 같아요. 약간 정책학 자연 발생설. 네. 정책학 자연 발생설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던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이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느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자연 발생설 흥미있게 들었고요. 그 얘기가 참으로 맞다고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제가 많이 해왔고 토론에도 많이 참여를 했지만 뭐 그런 것이 또 그런 대전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형성을 해나가야 된다는 대전제가 꼭 필요한 것인가 그런 고민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발제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실무적인 필요에 의한 학문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고요. 아니면은 학술적인 궁금증에 의해서 정책성이 형성되는 학문인가. 또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학문 공동체의 또 생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학문 또 강 교수님께서도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이나 대학의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학계 자체의 생태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정체성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맥락에서 라스웰 얘기를 이제 다시 돌아가면 문제 지향성, 맥락 지향성 다 학문적인 그런 지향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다시 저 개인적인 얘기로 돌아가면 저는 이제 정치 학사를 했습니다. 정치 학사를 하는데 이제 학부에는 행정학 정책학과가 없었습니다. 행정학 전공, 정책학 전공도 없었고 그런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정치 학사를 하면서 또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정치 학사를 하면서 행정대학원에서 개설한 정치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정책학, 행정학 과목들을 수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책학 석사 과정으로 입학을 합니다. 근데 정책학 석사 과정이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없어졌어요. 졸업을 할 때 선택을 하래요.
입학을 정책학 석사로 했으니 정책학 석사를 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없어질 디그리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없는 것으로 알고 네네. 있어요. 행정학 전책학 전공 이렇게 바뀌었죠. 네네네. 그래서 네네네. 행정학 석사인데 네네네. 행정학 석사의 정책학 네네네. 전공으로 졸업을 할지 행정학 전공으로 졸업을 할지 또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선택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혹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정책학 석사라는 건 없어질 거잖아요. 없어질 학위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책학 석사를 하러 갔는데 행정학 석사, 정책학 전공으로 졸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행정학 박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이렇게 정책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밌다. 그래서 커리어를 뉴질랜드에서 물론 이제 중간에 포닥을 이제 미국에서 하게 되면서 여기 계신 분들과도 뭐랄까 같은 언어로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에 가서 행정학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그 언어를 못하면 또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의 어떤 약간 그 랭귀지들을 이제 배워서 이제 뉴질랜드로 갔는데 저는 정책학 이게 고길곤 교수님이 아까 정책학 전공한 분이 아무도 없다고 했는데 저는 정책학 석사를 들어갔는데 저도 좀 억울했습니다. 저도. 없어져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그 저기 정책학 석사를 없애가지고 지금 공부를 못하게 된 사람인데 약간 억울했는데 갔더니 학부에 정책학 전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블릭 폴리시 메이저가 있어서 거기 이제 주임 교수를 했어요. 그래서 정책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 사람이 뉴질랜드에 가서 정책학 전공 주임 교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고 뉴질랜드는 전통적으로 행정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없습니다. 거기는 퍼블릭 폴리시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행정학 하면 약간 우리 얘기했지만 그 이재경 교수님께서 행정학보랑 정책학보 블라인드로 해보면 구분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한국에서는 행정학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행정학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학인데 그 안에 행정학, 뭐나 퍼블릭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플로어에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를 최대한 줄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데 뉴질랜드에서의 새로운 경험은 뭐였냐면은 좀 억울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뉴질랜드 렐러번트 스터디를 해야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나는 한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포닥을 해서 미국의 정책학 랭귀지를 배워서 온 사람인데 뉴질랜드 렐러번트 스터디를 그래서 PBRF라고 하는 게 있는데 Performance Based PBRF Research Fund라고 해가지고 승진을 결정을 할 때 내가 팝, J파트, JPEM에 내도 소용이 없어요. 뉴질랜드 렐러번트 스터디를 안 하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손해를 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뉴질랜드 컨텍스트나 뉴질랜드 렐러번트 스터디를 하기에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떠나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때 또 많이 뉴질랜드 렐러번트 토픽으로 유행이라고 할게요. 유행을 했던 게 마오리 거버넌스에 대한 거였어요. 바이컬처럴리즘이라고도 하고 이위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마오리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거버넌스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연구를 하면 정부 그란트도 많이 가져오고 승진에 있어서도 패스트트랙이 됩니다. SCI인지 아닌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당시는 속상했는데 이제 한국에 보니까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는 코리안 렐러번트 스터디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그러니까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언어로 내건 뉴질랜드 렐러번트 하냐. 여기서는 한국의 저널에서 뉴질랜드에 대해서 쓰건 미국의 저널에서 한국에 대해서 쓰건 아무 상관이 없다. 임팩트 팩터가 높은 SCI 논문을 쓰는 근데 그런 이제 학계의 어떤 생태계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돼서 우리 다시 김승현 교수님께서 던졌던 화두로 돌아가면 물론 정체성이 자연 발생되는 측면도 있지만 물론 실무적인 필요, 학술적인 궁금증의 해결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정책학을 전공하는 것도 관련이 있겠죠. 또 이제 학술 커뮤니티, 정책학 학문 생태계의 어떤 구조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돼서 정체성이 형성해 나가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어떤 결론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않고 이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한 분씩 다 지금 명언을 남겨주시고 계신데 조원익 교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정책학의 자연 발생설 혹은 용불용설, 이제 조금 넓히면 정책학의 신자유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살아남고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vs, 근데 이제 반대로 인위적 개입, 케인지안이 필요하다. 이게 인센티브 구조를 어떻게 스트럭처링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그쪽도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관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소 조금 지체가 됐지만, 네, 뭐 마지막 세션이니까 회장님이 와서 쫓아내기 전까지는 좀 플로어에서 또 지금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에 금요일 저녁인데도 참석을 해주고 계셔서 플로어에서도 혹시 의견을 공감해 주실 분들이 계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최용진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기 마이크 아마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발표 그리고 재밌는 토론들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정책학을 공부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정책학의 지식을 활용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좋아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가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네네네,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좋아하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커뮤니티가 이 사회 문제 해결과 발전에 좀 더 기여하는 쪽으로 공헌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김승현 교수님께서 이제 던지셨던 마지막 질문이 저는 되게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정책학이 필요한가? 사실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 없다라고 하면 학문적인 정체성 자체를 어떻게 보면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한국의 정책학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가지고 뭘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관점에서 이제 저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네네. 네네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우리도 지금 다른 나라 아니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자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축적해온 이 통찰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용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실 한국의 정책학이라는 키워드보다는 우리가 이 아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시아의 정책학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아시아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에게 가르칠 것,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서 돌려보낼 때, 그러니까 그들을 돌려보낼 때 손에 쥐어줘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짧게 두 가지만 더 이제 생각을 공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소위 해외 소위 리딩 저널들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책학을 리딩한다고 하는 이 저널들의 방향성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호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방향인지를 한번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때 소위 정책학의 리딩 저널이라고 하는 몇몇 저널들이 이 팬데믹 때 수집된 데이터들이 이론을 오염시킨다고 하는 그런 인식으로 팬데믹 관련된 주제들을 굉장히 배척했던 기억을 아직도 좀 갖고 있거든요. 모든 저널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학계들이 우리 전 인류가 당면한 이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힘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우리가 연구하는 정책학의 이론의 가치와 가 무엇인가를 다시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 해외 리딩 저널들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비판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는 이제
정책학 PhD를 하고 이제 그 다른 필드의 학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관찰하는 것이 이 정책학이 주는 인사이트가 그 다른 사회과학에 비해서 디맨드가 좀 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상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게 좀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그리고 저도 그래서 좀 더 의식적으로 정책학,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그 정책학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인사이트와 그리고 좋은 지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른 필드에서 그렇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인상이 좀 있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퍼블릭 헬스 스쿨에서 근무를 하는데 퍼블릭 헬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연구 결과로 그걸 가지고 하시는 것들이 정책을 설계하고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정책학 지식의 수요를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인접 학문 뭐 예를 들면 경제학도 있고 저희 정치학도 있고 뭐 심리학도 있고 사회학도 있고 그쪽 이론들은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학이 만들어낸 지식과 통찰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도 좀 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제 마무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나누었던 대화는 저는 이렇게 다들 많이 준비해 주실지 몰랐고 이렇게 열성적으로 토론해 주실지 저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이야기를 편하게 하는 자리인데,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논의를 하기보다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학회 차원에서 한 번쯤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러한 대화를 조금이나마 한 것 같고 이해를 한 것 같아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이 세션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책학회 학예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시고 마지막 세션까지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